박형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이 월요일에는 한 주간의 정치권을 내다보죠. 금주의 정치전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순의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의 소개를 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예, 변화를 좀 주려고요. 네. 가장 먼저 이 지난주에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이 현직 판사에 대한 이 국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처리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게 뭐지? 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했는데 그 앞뒤로 안팎으로 해서 이 사법부 내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 또 사퇴 얘기 안팎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찬희 부소장께서 먼저 이 부분 한번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상황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지금 탄핵된 판사죠.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된 게 굉장히 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네, 그래서 현직 판사들이 진짜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 저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부장판사가 대법원장하고 대화하는데 그걸 녹취를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요. 예. 그 녹취록이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도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특히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믿고 대화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 얘기가 그대로 보도된 게 네. 정말 재판부 전체가 전체 삼권 분립에 관해서 얼만큼 이제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재판부 전체가 어떻게 판결 자체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져다준 그런 어떤 녹취록 공개가 아니었나 이런 그렇죠. 사실은 녹취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충격이었고 네네. 녹취록에서 나왔던 이 대법원장의 발언도 충격이었고 네. 또 그거를 또 아닌 척 거짓말을 했던 것도 또 충격이었고 네. 이렇습니다. 예. 최순일 시사평론가께서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또 제가 한 얘기가 있어서 예.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 책임 있는 분들의 이 지금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닌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네. 결국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그 사법부의 어떤 사법농단 어떤 판사들에 대한 청산 작업, 전반적으로는 대법원의 혁신 작업이 되겠죠. 그거를 잘 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자체 징계를 하든지, 자체 징계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못하고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 앉은 이후에, 암묵적으로 내지는 암묵적 정치적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부분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대법원의 그 혁신 작업을 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김 대법원장의 녹취가 드러난 것이 참 너무 아연한 일이긴 하지만 대법원장 자체의 발언이 물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탄핵 기회를 없애는 것이 본인한테 이제 어떤 이익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임기가 거의 4년 다 돼가는 마당에 왜 사법부의 어떤 대법원의 혁신 작업을 못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좀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야권에서는 다시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는데 국힘에서 국회에 탄핵 소추 발의를 하더라도 숫자상 사실은 통과가 좀 정황상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제대로 좀 제자리에 지금이라도 다시 찾는 게 맞다. 그래서 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나서서
본인의 거짓말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는 뭐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건 마찬가지고 국민 보기에도 참 면목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뭐 거치 표명까지 포함한 어떤 정말 특단의 어떤 고민을 하시고 대책도 내놓고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를 정치권에서 다시 알고 해봐야 별로 저는 뭐 지혜로운 방법도 나올 것 같지 않고 건강한 해법도 찾아지기 쉽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뭐 그 탄핵소추 논란으로 빠지는 거는 저는 뭐 모양도 참 볼썽사납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야당에서는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진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쟁점화 시키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간의 이 대화가 이제 녹취가 됐습니다. 녹음이 됐는데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불법은 아닌데 이 최순일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녹취를 하고 또 녹취록을 공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게 뭐 앞뒤 정황을 보면 사실은 뭐 녹취 자체만 미세하게 보면 의도한 녹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본인이 그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한 어떤 일이 있고 그것이 대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 걸 예상이 되는 문제인 거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면피형 내지는 뭐 이제 시쳇말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어떤 만드는 거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고 이런 모습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결과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같이 죽자라는 뭐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법원장하고 그 또 잘 아는 인연간의 선후배라고 하는데 그런 그렇죠. 거를 녹취했다는 것 자체로는 개인의 행태로 또 뭐 판사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한 행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 나만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저희가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참 사람에 대한 어떤 면모를 다시 보게 되는 특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이 또 그 업계에서는 대법원 내에서는 이거는 서로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거고 국민들 보기에도 이 판사들이 서로 녹취하고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네? 그런 판사의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어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이 어떤 그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위주의는 퇴치해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그러니까 판사 이 탄핵 소추화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행태는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대법원에 정립을 해야 될지 정말 저는 어떤 본인들이 솔루션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사법부가 좀 뭔가 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솔루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찬희 부소장님. 지금 솔루션이 참 마땅치 않은데요. 네. 지금 대법원장이 사실 이런 이제 거짓 해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발언 내용 이런 거에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지금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과연 자진 사퇴로 전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자진 사퇴도 또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게 임기가 2년 7개월이 남았는데 네.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6년 임기에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죠. 예. 그럼 내년에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법원장을 그냥 그분과 계속 쭉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새로운 어떤 정부의 일신의 측면에서 볼 때 정권이 교체되건 정권이 재연장되건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대법원장이 지금 도덕적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과연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당장은 회복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대법원장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잡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중립적으로랄까 오히려 좀 더 공정하게 좀 재판하려는 일신의 계기로 삼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이 솔루션은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사법부가 변화하고 좀 자성하고 일신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인 어제 오후에 이제 검찰 이 간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인데 역시 이제 지난주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있진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했습니다만 설 이후라고 또 예상한 분들 많았었는데 검찰 인사 좀 어떻게 보셨는지 최순애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핵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한 발언을 비춰봤을 때 네. 윤석열 총장하고 인사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할 것처럼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인사 결과를 보니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임명됐던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그 대검의 그 반부패 강력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유임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법무부 검찰국장 신대철 검찰국장하고 뭐 서울 남부지검장하고 이제 서로 이제 체인지한 거 교체가 된 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이제 그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왔는데 이제 그분은 본인의 이제 뭐 고등학교 후배였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던 그 주위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 반대편에 섰던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게 했던 검찰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대로 지금 보직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이제 힘 빼기, 그 다음에 그 과거 추미애 장관처럼 노골적으로 찍어내긴 하진 않지만 힘을 빼고 패싱함으로써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현 권력 내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수사들이 결국은 윤 총장의 어떤 그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고 결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 권력을 향하고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한 역할은 계속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그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알력과 대립이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천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다 맞고요. 네. 몇 가지만 좀 덧붙이면 일단 이제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금 좌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성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해서 그동안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라고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실 지금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원직으로 복귀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거론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또 이제 인사를 할 때 있어서 윤 총장이 전혀 공지를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검찰총장한테 공지를 하고 검찰 인사가 이렇게 한다. 이게 됐었는데 과거에 추미애 장관 때부터 이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됐을 때도 여전히 패싱되면서 이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 하나 더 덧붙이면 과거에 라임 자산 수사가 이제 남부지검에서 진행이 됐었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남부지검을 그때 이제 증권수사부를 이제 해체하면서 라임 사건 수사가 사실 이제 공중에 떠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이정수 대검기획조정부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갔기 때문에 남부지검장을 또 역시 이제 실제로 추 장관과 사실 가까운 분을 남부지검장으로 임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 때의 기본적인 라인이 기본적인 요직에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일부에 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예. 실제로 뭐 그렇죠.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무혐의라고 봐야 되고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휴대폰에 대한 이제 포렌식 수사
그 부분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를 좀 일부의 인터뷰에서 하셨고 또 하나가 이제 이두봉 대전지검장인데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에서 좀 부담스러운 이 월성 원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두병 검사장은 그대로 이제 유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받아보세요? 이거는 좀 너무 지금 원전 수사가 굉장히 지금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죠. 예. 지금 가장 이제 여야 간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원전 수사하고 지금 대법원장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사장을 지금 교체를 하게 되면 수사 자체를 좀 너무 상당히 논란이 커질 수가 있죠. 이게. 논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장급 인사에서 교차 대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은 정치권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95님이요. 월요일 아침에 이 두 분의 이 정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예. 이제 오늘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4월 7일이니까요.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시장 얘기를 좀 해서요. 오늘은 서울시장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부터 보면 이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 이제 두 분이 나서고 있는데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을 놓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지 최순애 평론가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이 선거와 상관없이 그 금태섭 전 의원이 뭐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였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민주정당이라는 게 주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비주류도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류와 비주류는 늘 또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내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상당히 이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점에서 좀 더 인내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정치적 어떤 더 성숙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선거 국면에서 그런 전직 의원을 자당에 속했던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바라봐요. 바람직한 얘기고 사실은 한 정당에서 그런 비주류 의원들까지 포섭하고 포함하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박영선 후보의 그렇죠.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우상호 의원은 이제 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강성 친문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지지, 지금 당내 경선이 이제 3월 1일 날 발표가 날 텐데 26일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당내 그 권리당원이 50%고 뭐 시민 여론조사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잖아요. 예. 그래서 때 강성 친문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청구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의 이제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치인들의 가슴 속에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의 강성 친문 지지자들과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소신을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박영선 전 장관, 박영선 후보의 어떤 그런 인식론, 어떤 그런 건강한 식견, 건강한 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어제 이 정봉주 의원을 만나면서 이 당대당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입니다. 이 부분은 이 김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인데, 네. 둘 중에서도 좀 더 우상호 후보가 좀 더 적극적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1월 12일 날 김진애 후보를 만나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 어제는 이제 정봉주 후보하고 당 통합을 전제로 하는 후보 단일화 합의를 발표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박영선 후보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우상호, 정봉주 선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후보 단일화와 양당 통합에 모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배경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최순애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 자체가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것 자체가 권리당원 투표가 50%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투표가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 경선에서 책임당원이 20%를 했는데 네. 본선에서는 당원은 전혀 투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속에 포함돼 있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50%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이 이른바
친문 적자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권리당원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친연성이 제일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는 권리당원 투표를 하게 되는 권리당원한테 손을 내민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체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얘기했던 이 김태섭 전 의원에 대한 이 두 후보의 온도차 그리고 당대당 통합에 임하는 또 두 후보의 좀 미묘한 부분들은 바로 이 경선 룰이네요. 이 당심과 민심이 5대5로 반영되는 이 부분이 결국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이제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 최순일 평론가께서는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 이제서야 또 본선 경선이야 하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단일화라는 얘기로 거의 뭐 한 달에 지금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경선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4차례 토론을 해서 3월 4일 날 이제 한 사람의 후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 시민 여론조사고요. 그래서 3월 4일 날 지금 4명의 후보긴 하지만 양강구도거든요. 이제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이제 나경원 후보인데, 뭐 나경원 후보가 될지 오세훈 후보가 될지 모르겠으나 3월 4일날 국힘의 후보가 결정되면, 그 뒤에 이제 안철수 후보랑 이제 또 단일화 경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또 먼저 후보 단일화 해야 되겠죠. 예, 그거는 3월 1일 날 결정이 나죠. 예. 민주당 이제 경선 결정 나는 날 같이 이제 금태섭 후보가 되는지 뭐 안철수 후보가 되는지 그쪽도 제3지대 단일화도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나경원 지금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나경원 후보가 조금 우위인 것 같고. 또 뭐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안철수 대 나경원이 될지 뭐 오세훈 대 안철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단일화로 너무 지금 국힘에 대한 뭐 지루함 같은 것들이 지금 비등하게 올라오고 있는 지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힘하고 후보들은 신경을 잘 써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이게 서울시장을 탈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어떤 사유야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책임과 뭐 원인은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어쨌든 후보와 그 정당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국힘이 이제 그 대한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예. 김천희 부소장께도 2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단일화라는 게 결국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1+1이면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동적인 단일화가 좀 남아있죠, 여당이. 하지만 단일화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그래서 감동적인 단일화보다 이전 투구 단일화가 되면 1+1이 2보다 작은 1.5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죠. 금주의 정치 전망이었습니다.